동양의 직업관과 서양의 직업관으로 나눠서 볼 건데, 동양의 직업관은 전부 다 유교윤리예요. 유교윤리. 불교랑 도교는 유교윤리가, 그러니까 직업관이 없어요. 도교는 당연히 없겠죠. 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뭐 직업 같은 걸 얘기할 필요 없잖아. 여기는 불교 같은 경우도 불교에서 뭐 노동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를 중요 가치로 잡은 그런 사상은 아니거든. 이제 여기는 또 만민평등이잖아. 그래서 뭐 직업에 대한 차별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직업을 막 구분하고 얘는 뭐 어떤 직책을 담당하고 얘는 어떻게 직책을 담당하고는 위계서열을 조금 중시하잖아. 유교는 상대적으로. 유교에 의해서 나올 거예요. 직업관은. 봅시다. 공자, 맹자, 수자인데 오랜만에 했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합시다. 공자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언제 공자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언제? 춘추전국 시대. 네, 춘추전국이에요. 그게 넣었어? 춘추전국 이때 나왔죠. 춘추전국. 이거 이제 기원전 한 7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이때 그 사상가들 많이 나오시게 됐잖아. 소크라테스랑 공자님이랑 부처님이랑 같은 시대야. 예? 뭐야? 부처님이랑. 이 얘기를 안 했다 이거. 이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해요. 축의 시대. 왜 축의 시대냐면 이 인류 문명에 약간 사상적 기반이 되는 여러 기둥들이 탄생한 시기라서 축의 시대입니다. 근데 왜 기원전 7에서 4세기경에 부처님이랑 공자님이랑 소크라테스가 같은 시기에 태어났지? 요 기원전 7세기가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다른 변곡점이 되는 시기예요. 중요한 변화가 되는 시기인데 기원전 7세기경에 처음으로 철기가 사용됐어요. 보편적으로. 철기가 사용돼. 그러면은 이전까지 농사는 다 뭘로 지었어요?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 뭐가 나와? 돌. 그렇지. 반달, 돌, 칼이잖아. 청동은 다 어디 쓰냐면 구석기는 사냥용으로만 썼고, 물론 이제 사냥용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신석기에 간석기는 농경용으로 썼고, 청동기는 주로 제사 지낼 때만 썼어요. 의례용 도구입니다. 제사 지낼 때. 왜? 청동은 구리랑 주석이랑 합금해서 만드는데 얘네들은 구하기가 힘들어. 재료가 많이 없단 말이야. 구리 플러스 주석이 청동이. 그래서 이 얘네는 약 1000도씨 이상의 온도를 올릴 수 있으면 청동을 합금할 수 있어. 근데 1000도씨 이상의 그 기술이 있더라도 원료를 못 구해서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청동은. 이해가니? 그래서 이게 되게 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이라고 합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용도로만 쓰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 지배층들이 다 누구야? 재정일치사회거든요. 청동기는. 재정일치사회라가지고 제사 지내는 칼, 거울, 방울이지. 그래서 방울 딸랑딸랑 돌에선 이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청동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오 신의 부르심 이런 거. 그다음에 거울 딱 반짝반짝 하면은 돌이나 옷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태양막 반사하면 어때? 몸에서 빛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지배층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칼도 일반 돌칼보다 훨씬 단단하거든. 청동이 철보다는 덜하지만 이제 청동 칼 가지고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에만 써가지고 전쟁을 할 때도 이때 다 전쟁을 뭘로 했냐면은 다 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막 전투 이런 게 막 벌어지지 않았어요. 뭐 어디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이럴 수는 있는데 피가 낭자하고 그런 전투는 아니야. 이거 막 그 이거 얘기했니? 춘추전국 시대 때 송양 지인이라는 거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나? 저쪽에서 유사할 때만 얘기했는데 공자랑 맹자가 아직 선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봉건제를 배웠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중2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겠지만 중국의 봉건제는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은 뭐야? 현현적 봉건제입니다. 느낌 뭐 옛날에 배운 정도 이게 느낌은 나죠? 현현적 봉건제. 왕이 중간에 있고 지금 땅덩어리가 중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넓은 영토를 다스릴 만한 행정력이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떼주는데 이거를 봉토라고 해요. 봉토. 신하들한테 땅을 떼준단 말이에요. 제후들한테. 그래서 나를 모셔라 하면서 땅 떼주고 하는데 누구한테 떼주냐면 그냥 아무나 맡기면 좀 불안하잖아. 내 땅 맡기는데 반란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르지. 그래서 누구한테 땅을 주냐면 자기 필조한테 줘요. 그래서 현현적 봉건제입니다. 내 삼촌한테 주고 내 남동생한테 주고 내 사촌 조카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싸워도 전쟁도 막 이렇게 격하지가 않아. 이때 그 막 전차 가지고 막 전쟁하고 이럴 때거든. 그래서
옆 나라에서 막 싸우고 오잖아. 옆 나라에서 싸우고 오면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된단 말이야. 강호의 도리가 살아있던 시기거든. 그래서 옆 나라에서 전차로 이렇게 막 싸우려면은 언덕이 있으면 안 되죠. 불리하잖아. 맞지? 이쪽에 싸우는 사람이 불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서 쳐들어오면은 전쟁을 받는 쪽에서 이렇게 침입을 받는 쪽에서 땅을 골라줍니다. 평평하게. 그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도사가 있어요. 이 시기 춘추 시대거든. 춘추 전국 시대인데 춘추 시기까지는 이제 아직 청동기 말년이야. 철기 초기고. 그래서 철기가 엄청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야. 근데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철기는 1500도 이상의 기술만, 1500도 이상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은 다 철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보편화돼요. 그때 전국 시대쯤 되면. 그러면 철제 농기구가 보편화되면은 생산량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려고 전투가 훨씬 활발하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전투가 활발하게 벌어지면은 철제 무기가 나와요. 전쟁이 그래서 엄청나게 격화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막 이런 사상들이 막 등장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너무 혼란하네. 이전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왜 아까 송양진 하다가 하는데 송양진이 뭔 얘기냐면 송나라 양공의 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송양지인이라는 뜻. 송나라 양공의 어짐. 자, 춘추 시대 때 제일 잘 나가던 5나라가 있어요. 이걸 춘추 오페라고 해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시대 때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전국 칠웅이야. 춘추 오페 시대에 이 5패자에 들어갈 뻔한 나라가 이 송나라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나라에서 잘 나가던 차에 이 송나라 왕이 양공이었거든. 이 양공이 이웃 나라 제나라랑 전쟁을 해. 제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강을 마주두고 서로 마주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나라에서 딱 이제 제초왕이 이제 강을 넘는 거를 이제 먼저 이제 와가지고 얘는 자리를 잡고 도망하는 중에 이제 먼저 진지를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모가 얘기를 했지. 지금 이 원래 군대는 진영 싸움이에요. 진영. 근데 진영을 갖춰지기 전에 한 명씩 이렇게 강 넘어오는 애들 하나 쫓으면 다 각계급화가 된단 말이야. 진영 갖추기 전에.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양공이 그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얘네가 이제 다 제 나라가 끝까지 와서 진지를 차릴 동안 기다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떠가지고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나라가 5패에 들 뻔했다가 못 들고 결국 멸망해요. 나중에 조금이다. 이러던 시기, 강호의 도리가 있던 시기라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공자 시기까지, 공자가 이제 그 춘추시대 말년에 태어났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선선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이전까지는 본성이 선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아직 전쟁이 격화되지 않고 계급이 생기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맹자 때까지도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거든.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해졌는데 혼란한 거는 옛날의 덕을 잃어버려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맹자가 아니지 덕을 잃어버렸으니까 덕을 다시 찾자 하고 1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더 혼란해진 거지. 순자 때문에. 그래서 성악설로 가요. 이해가죠? 요때 전국 칠웅이 전국 시대인데 전국 칠웅 때는 완전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 여기 춘추전국 시대를 결국 누가 통일했습니까? 진나라가 통일했거든. 진시황이죠. 진시황. 그래서 처음으로 황제를 칭한다 그래서 시황제예요. 근데 진나라에서 시황제니까 진시황이지. 근데 이 전국 칠웅 중에 진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고 나머지 6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칠웅이니까. 그래서 얘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네랑 뭉쳐서 얘랑 싸우는 게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이거를 합종책이라고 해요. 세로로 합치는 거야. 그럼 진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리하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꼬드겨요. 요 중에서 제일 약한 애들 가가지고 야 너 어차피 뭉쳐가지고 나 깨봤자 너는 이 중에서 꼴찌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밥 먹고 얘네들이랑 싸우자. 그래서 하나하나 컨택하는 거를 연횡책이라고 해요. 연횡. 그러니까 행으로 연대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연대해가지고 각계격파해가지고 진나라가 다 무찌르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음모와 협작이 난무하는 그런 시기잖아. 강호의 도리가 무너진 거지. 그래서 성악설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필요 없고요. 배경 지식을 설명한 건데 그냥 공맹순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우리가 공자의 그 유교의 사랑은 뭐였어요? 우리 1단원 때 배웠다. 유교의 사랑은 어떤 거였지? 인이었어요. 인. 근데 이 인은 차별적인 어떤 개념이었어요? 도덕적인 사랑이잖아. 어떤 게 인이었어? 존비 친소와 시비선화를 가리는 사랑이었어. 바로 이 기억나죠? 인은 차별적인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쁜 놈은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좋은 놈은 좋아해야 되고 나쁜 놈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인을 점점 내 개인 수양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서 이제 세상을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효제 충서 해가지고 뭐 소신 제가 친구 평생을 쭉 넓어갔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인 수양을 강조하거든. 왜냐하면 이 인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10초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개인 수양. 그렇지. 직업과는 똑같이 반영돼요. 내 개인 수양. 내 개인 직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인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도덕적인 거예요. 이해가니? 직업윤리이자 인을 도덕 윤리입니다. 내 직업을 열심히 하는 거. 군자는 그러니까 그 임금은 임금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게 인을 실천하는 거라서 도덕적인 거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게 그게 인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공군신진 부부작단이 처음 얘기한 게 임금이랑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거든. 무슨 여기 노나라 왕인가 노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명사상 얘기하면서 임금이 임금다우면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 나온 거라서 임금한테 나오는 얘기긴 한데 나머지 다 적용돼요. 농부든 상인이든 그 장인이든 간에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번 정명사상이라고 부르고 정명사상. 이 정명사상에서 나오는 게 뭐 어떤 개념이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우면은 세상이 평화로울 거야. 그게 자기 이름에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름 명사를 씁니다. 정명이야. 직책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고 있는 나는 강사잖아요. 강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행동하라. 그러면은 세상이 평화로울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 있네. 프린트 인쇄를 좀 잘못했는데 답이 사라졌는데 그냥 합시다. 그래서 2번 구성원 2번은 군군신신 부부 자자야. 명분 원이고. 자,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역할을 다할 때, 자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해가지고 이 인의 무늬가 확대되면은 어디까지 쭉 간다. 요, 제, 충, 서 해가지고 이 서는 남을 미루어 나를 생각하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 표는 이게 아버지고 쟤는 그 동생이고 그러니까 충은 임금에 대한 거고 그래서 쭉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서까지. 그래서 이 서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게 무슨 사회라고? 대동사예요. 대동사회. 그래서 2, 3, 4의 대동사예요. 군자는 통치를 하고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잖아. 소인은 노동을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신분 귀천은 있지만 3번은 신분 귀천이고 4번은 직업 귀천은 없어요. 자, 왕 지금은 이건 플라톤 때까지 마찬가지로 전부 다 플라톤 뭐 공자, 맹자, 순자 다 직업의 우열은 아니 계급의 우열은 인정합니다. 신분에는 귀천이 있는 거지. 신분은 그 계급 제도 자체는 인정을 한다고. 이미 철기 시대 이후에는 관료제 이런 게 정비가 되고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시대예요. 이거 자체의 사회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어. 더 이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는 사회입니다. 철기가 이후에는. 근데 얘네들이 계급이 있는 건 맞는데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이런 건 당연히 있는데 하지만 이 왕이 하는 일이나 노동자가 하는 일이나 이거에는 우열이 없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왜냐면 정명이잖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분 귀천은 있지만 직업 귀천은 없다. 자, 그리고 맹자는 뭘 얘기했었습니까? 맹자 그 복지 제도를 맹자식으로 표현한 단어가 안 있었어. 1단어 쓰였잖아.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줘야 돼 하면서 맹자 했던 거. 항상론입니다. 항상론.
항산이면 뭐라 그래? 무슨 무항심이라고. 무슨 뜻이지? 항산을 보고 항심이 뭡니까? 일정한 생각. 그렇지. 항산의 일정한 생각 항심은 도덕적인 도덕심. 일정한 생각이 없으면 도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하자. 파이팅. 자, 3번에 신분이었고 4번에 직업이라고 적었었나? 네. 5번에 무항심입니다. 생업이 없으면 도덕심도 없다고. 이걸 도덕심이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한 거지? 왜 이 말을 한 거지? 배기자가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라며. 여기에서 계속 하는 얘기, 공자 때부터 도덕적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지. 도덕적으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주려고 해달라고 했잖아. 항산을 보장해, 무항산이 무항심이기 때문에 도덕심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항산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국가고. 얘는 사상가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다 그 문계기라 그래가지고 다 그 좀 이름나는 사상가들은 여러 나라들 떠돌아다니면서 뭐 정책 제안하고 어떤 사상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야 되고 뭐 법가라든가 제자백가가 다 경쟁하는 시기잖아. 우리 국가의 통치 제도로 뭘 채택할까 사상가들 막 모아가지고 참모로 쓰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라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엄청 얘기를 잘했다 그러죠. 그래서 탄복하고 그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은 왕들이 없었다 그러는데, 근데 결국은 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거 안 해주는 왕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덕한 왕인 거지. 도덕심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항산을 유지해주면 도덕적으로 살라는데 항산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보장해주지 않는 왕은 부도덕하니까 어떻게 해도 돼? 쫓아내도 되는 거죠. 역성혁명이었잖아. 그래서 나도 쫓아내? 그러면 네 당연히 당신도 이렇게 무항심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항산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쫓아내려. 그러니까 지지를 못하지. 그래서 평생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얘는 도덕성 실현 정도에 따라 개인 소인의 역할을 구분했다 나오고, 이거를 사회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요 시기는 이제 계급이랑 나눠졌잖아요. 통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국가가 만들어지고 관료제가 정비되는 시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관료제 정비가 동양보다 좀 빨라요. 이거는 이제 뭐 서양에서 절대왕정 나오고 관료제 상기권 막 이런 거 신라로 개척 이후에 왕가에서 돈이 많은 데 서양에서 하거든. 동양에서는 땅 자체도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평평하죠. 넓고 평평해지면서 중앙집권부가 상대하기도 쉽고, 또 여기는 벼농사 짓는 데잖아. 벼농사권은 원래 노동력을 좀 많이 동원할 필요가 있거든. 국가의 행정력이 필요해서 중앙집권부가 빨리 만들어졌던 거야. 그래서 계급제 같은 게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우리를 구분합니다. 개인은 통치하는 자고 얘는 정신노동을 담당해. 이거 한자 노신자라고 합니다.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노신자. 6번이 대인, 7번이 노신자. 6번은 대인, 큰 사람이죠. 큰 사람인데 얘는 마음으로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리고 8번이 소인. 얘는 통치 받는 자인데 힘을 쓰는 사람이야. 힘으로 노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농부나 뭐 상공업자나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9번 노력자입니다. 노신자와 노력자인데 노신자가 통치자고 노력자가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애들이죠. 근데 아까 공자랑 똑같아요. 직업 간의 우열이 있다 없다 예요. 수직적 위계나 우열은 없습니다. 신분은 인정하는데 이미 신분은 이게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 공고하게 통치 체제가 자리 잡았다니까. 하지만 노력자는 노신자라고 해가지고 노력자보다 더 직업이 우월한 게 아니고. 아니라 왜? 쌤 8번이 뭐라고요? 소인. 8번은 소인, 6번이 대인. 그래서 대인은 노신자고 마음 쓰는 사람. 잘못했다. 8번은 소인인데 얘는 힘 쓰는 사람, 노력자. 7번은요? 7번은 노신자, 마음을 쓰는 사람. 이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쓴다는 거는 내 정신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정신노동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네를 좀 쥐어짤 수 있을까? 이런 거. 9번은 우열입니다. 노신자와 노력자가 있고 통치받는 사람과 통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얘네 둘이 9번은 우열. 9번이 노력자가 아니에요?
9번이 두 개네. 미안, 씨, 잘못했다. 진짜 밑에 있는 거 9.5 해가지고 뭐 어떻게 옆에 적든지. 두 번째 9번은 우열이 없답니다. 우열이 없다. 아씨, 이거 어제 만들었고 급하게만 만들어. 오늘 아침에 완료했어요.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어제 난 윤사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준비를 2개를 하려니까 이틀 연속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데. 여튼 그래서 노력자 9번 노력자고, 두 번째 9번 노동 간 수익적 위기나 우열이 없어요. 공맹춘 마찬가지예요. 직업 간 우열은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누구는 인정할 거냐면 플라톤이 인정할 거예요. 플라톤은 여기는 통치자, 그다음에 방위자, 뭐 생산자 이렇게 다르게 가졌죠. 얘네는 그 이성이 있는 이 이데알 의지가 할 수 있는 우월한 계층이나. 자, 밑에 숫자로 갑니다. 숫자 10번 성악설이야. 성악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거든요. 전국 시대가 막 가고 이제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선한 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다시 선한 본성을 되찾아야 돼 얘기한 지 10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세상이 더 혼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 같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호라지를 보니까 성악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으로 되고, 그래서 자, 요거 1단원에서 얘기를 했다. 본성은 악한 경우에는 본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화해야 돼. 교화를 해야 돼. 근데 자, 맹자나 공자가 본성은 여기는 선한 거잖아. 맹자 공자는 성선설이지. 여기는 본성을 어떻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확충해야 돼. 근데 본성은 확충하고 그냥 성악설은 본성을 교화하는데, 공자 맹자는 성선설이죠. 공맹이 백성들을 교화해야 되는 맞아 틀려? 아니. 맞아요. 네. 본성은 그러니까 확충하는 거거든. 본성은 교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백성들은 우리 유교 세계관 배웠죠. 유교할 때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하늘의 기품을, 천의 기품을 본받은 본성, 도덕적 본성과 지혜 형상을 본 땅, 욕구에 이끌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백성은 이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휘둘려가지고, 소인들은, 여기 나온 소인들은 여기로 갈 수 있는 존재지. 그래서 백성은 교화 대상이 맞습니다. 공자 맹자도, 성선설로 보는 공자 맹자도 백성은 교화한다 그래요. 내가 이거를 가르치니까 그 본성은 합충이다 가르친 다음에 공자 맹자가 백성은 교화한다 해서 애들이 틀렸다고 찍어서 봤더라고. 아닙니다. 백성은 교화 대상이고 본성은 합충 대상. 그럼 대인은 교화할 필요가 없어요. 대인은 교화할 필요가 없지. 왜? 여기 간 애들이 대인이잖아. 아니 가인은 가인은 이거 대인이니까. 군자가 군자. 이게 도덕성을 찾은 사람이에요. 도덕성을 찾은 사람이. 그래서 교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백성을 교화 대상으로 보았다 맞다라고 돼 있는 거지. Q에 밑에 직업을 통한 물질적 욕망의 추구를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공자 맹자 순자 중에 제일 욕구를 긍정적으로 본 게 순자야. 얘는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욕망 그 자체로 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욕망을 추구하는데 뭐에 맞게? 예전에 맞게, 예에 따라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켜야 된다. 충족입니다, 충족. 자, 근데 그러면 욕구를 제거한다, OX. 욕구를 제거한다, X야. 조절한다, 혹은 절제한다. 조절. 이거 공맹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도 욕구를 제거하라고 하진 않아. 근데 뭘 제거하라 그래? 사욕은 제거합니다. 사욕은 제거 대상이에요. 사욕은. 얘는 순악 무선이에요. 욕구가 도덕심이랑 상관없이 무절제하게 추구된 게 사욕이야. 사욕 혹은 인욕은 제거해야 된다. 오케이? 욕구랑 추구가 돼요. 사욕, 인욕이랑. 그래서 욕망은 제거하는 대상이 아니라 절제한다라고 나와주고, 제거라고 보답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욕망의 추구를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하지만 재화가 무한하기 때문에 압종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게 예입니다. 예치죠. 그래서 예치. 이거 공자의 예랑 좀 개념이 달라. 공자의 예는 뭐였어요? 뭐가 우러난 거? 인이 우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간 뉘앙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네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게 그냥 허례인지
실제로 그 스승님이 존경하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집중하는 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안에 있는 인이 드러나는 방식이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 공자의 얘랑 순자의 얘는 개념이 좀 달라요. 순자는 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이거를 좀 억압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그런 거잖아. 통치 규범입니다. 여기는 표면화된 외적 규범 맞는데 내 인이 풀어나는 거고 얘는 통치 수단이야. 통치 수단. 그래서 순자 제자가 얘는 순자 제자인 한비자가 뭐 만드는 거예요? 이 예치에서 법가가 나오고 그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얘를 통한 13번 예, 12번 13번 둘 다 예입니다. 얘를 통한 사회적 분업. 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사회적 분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 사회적 분업이라는 거는 노력자와 노심자가 다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통치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고. 자 그리고 이 얘는 이것도 얘기했죠. 자 하늘관, 유교의 하늘관은 하늘이 어떤 존재였다? 도덕적 존재였어. 그렇지.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한다 그랬지 사주에. 그 도덕적 존재인 하늘이었는데 순자는 하늘을 뭘로 봤다? 자연 현상으로 봤어요. 왜?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고 그랬는데 이 도덕심은 하늘이 준 거랬는데 이 인간의 하늘이 준 인간의 본성이 부정됐잖아요. 그러면 하늘 자체도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데 하늘이 도덕적인 존재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늘은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래 인의 예지는 누가 줬다고 공자를 인자까지 인의 예지는 하늘이 줬는데 이제 얘는 하늘이 줄 수가 없어. 하늘은 자연현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제정해요. 근데 이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옛날 성현 혹은 선왕 뭐 같은 말인데 성현이라거나 성왕이라거나 선왕이라거나 성왕이라거나 성스럽고 혹은 전에 있었던 왕.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전쟁을 해도 강호의 도리가 살아있었잖아. 그렇죠. 요순 시대 얘기예요. 유교에서 이상 세계는. 그러니까 엄청 초반에 왕이 있긴 있는데 약간 자급자족하는 이제 소규모 공동체 같은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세운 예에 따라 통치를 하는. 그래서 14번 선왕이라고 써요. 그 옆에 나오는 것도 다 맞아요. 성왕이라고도 맞고 성현이라고도 맞습니다. 근데 선지가 뭘로 나올 수도 있는지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선왕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성왕이라 나올 때도 있고 선현이라 나올 때도 있어요. 얘들이 제정한 예를 통해서 욕망을 통제한다. 그리고 예를 통해서 좀비, 기천, 상하를 구분하고 그리고 순자가 좀 독특한 거는 능력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까지랑 좀 다르게 이전까지는 신분, 계급 이런 거 뭘로 갔냐면 핏줄 따라 갔단 말이야. 계급이 물려간 내가 내 귀족인 건 이유가 뭐야? 내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건 뭐야? 내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인데 엄청 개혁적인 거예요. 이거는 능력에 따른 핏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업을 분배하자고 했어요. 높은 계층에 오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거는 이 시대도 서울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서울들을 등용하자고 했어. 근데 이 서울 등용이 우리나라에서 이가 나오려면 정조 시대가 돼야 돼요. 1800년이 돼야 돼. 2000년간에 앞선 거죠. 이 시대로. 2000년간 전에 섭의 자식을 관직에 등용하자. 능력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통해 좀비, 기천, 상하를 구분하고 15번 후천적 적성 능력 기준으로 직업을 구분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 이제 선천적인 신분보다 후천적인 능력이나 전문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막 플라톤하고 막 뒤에 플라톤과 이런 거 계속 막 헷갈리거든요. 뒷페이지에 정리해놨어. 나중에 한꺼번에 봅시다. 그리고 얘는 생산 종사자와 지도 관리자를 구분했는데 생산 종사자는 사물에 종통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물에 종통하다.
그리고 지도 관리자는 통치자인데요. 통치자는 도에 정통한 사람. 어떤 대상에 무언가에 정통한 사람이 자기 직업을 갖게 되는데 생산 종사자는 사물에 정통한 사람, 지도 관리자는 도에 정통한 사람. 16번, 17번, 15번은 수천자. 그리고 사물에 정통한 거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한 가지 일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와요. 지도 관리자는 도에 정통한 게 얘가 통치자는 뭐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 성현이 제정한 예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예에 합치한다는 표현으로 나와요. 도에 정통한 게 예에 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우리나라 그 실학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학은 그 서양 과학기술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학이 처음 나오던 때가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증학 이런 거랑 그다음에 서양 과학기술이 막 도입되던 시기야. 이거 정약용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거든.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신문제 질서가 많이 깨져요. 서양 과학기술 뭐 이런 거 막 도입되고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 이런 것도 무너지고. 그리고 실학했던 애들이 정치적 좀 소외 세력이겠죠. 이게 개혁 사상을 집권층이 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간 소외받은 남인들 그리고 뭐 지방 노론들 뭐 이런 애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개혁적인 사상을 얘기할 겁니다. 평등주의 이런 걸 얘기할 거야. 자, 일단 실학에서는 18번 맹자의 항산론이야. 항산론을 쓰겠다. 항산론이라는 게 18번 항산론이라는 건 무항산 무항신 얘기하는 거예요. 항산, 무항산이면 무항신. 그래서 물질적 충족이 백성들의 도덕성의 기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줘야 돼. 실학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19번 평등주의 직업관이야. 신분제약이 철폐하자는 얘기네요. 신분제약 철폐. 그래서 반봉건이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맞게 선발하자. 순자랑 비슷한 얘기인데 순자보다는 2000년 정도 뒤에 요 아까 말했던 정조시기 때 서울 등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규장과 검서관에 서울들이 등용한다. 유덕호, 박재가 이런 애들 그런 거 얘기야. 자, 생산활동을 전시하는 직업적 편견을 혁파하자고 했고요. 이전까지는 뭐 사농공상의 사회였잖아. 사농공상이 아니라 모든 직업들을 좀 동등하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정약용은 요 이제 실학 중에서 좀 특별히 따로 알아두세요. 사민구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정약용입니다. 사민구직. 네 가지 백성을 사는 공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5개를 더 더해가지고 9가지 직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민구직의 직능을 국가가 배정해야 하고 목민간의 청렴을 강조합니다. 목민간의 청렴을. 이 사민구직은 5개 직책이 밑에 있어요. 포, 목, 우, 빈, 조 5가지 직업을 추가해서 사민구직을 합니다. 정약용 쓴 책이 목민심서잖아. 목민심서 보면은 뭐 목민간이 종목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얘기가 청렴입니다. 목민간의 청렴입니다. 공직자 윤리야. 공직자 윤리하면서 나중에 누가 얘기. 마지막으로 유교 윤리 직업과는 공통으로 인의 예지의 23번 도덕성에 부합하는 노동을 공자가 정명사상에서 자기 직책을 열심히 하는 게 도덕성을 실현하는 방안이잖아. 모든 직책들이 전부 다 도덕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간 후열이 없어. 유교에서는. 계급간 후열은 있지. 신고 기천은 있지. 근데 직업 간의 후열은 없어. 직업 간에. 그리고 24번 분업입니다. 분업. 역할 분담이 24번 분업이 공동체 유지에 기여한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얘기야. 이 통치자는 도에 적동한 사람이잖아. 얘는 통치하는 게 맞고 사물에 적동한 사람 얘는 일을 하는 게 맞고 노동하는 게 맞고 한 가지 일에 적동한 사람 한 가지 일 거기 노력하는 게 맞고. 왜냐면 이제 사회가 막 분화되는 중이죠. 직업이 여러 개 되잖아. 예전에는 다 같이 농사 짓거나 다 같이 사냥꾼 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제는 뭐
구두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신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옷 만드는 사람도 있고,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거죠. 걔네들이 분업을 통해서 사회가 좀 잘 굴러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9, 20. 19는 평등주의 직업관. 20은 직능적 분업에 기초한 것이 안 했나 이거. 직능적 분업입니다. 여기도 분업 얘기할 겁니다. 얘도 유교니까. 자기 일에 따라, 직능에 따라 사회적으로 일을 나눠서 하라고. 잘하는 거 하라. 그러면 사회 전체가 자기 일에 도덕적인 거잖아. 여기는 자기 직책을 열심히 하는 게 도덕적인 거잖아요. 힘을 실현을 나갈 수 있다. 일을 나눠서 열심히 하면 사회가 되게 아름다워질 거라고. 이상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유교 공통으로 다 분업을 긍정해요. 누가 나중에 분업을 부정할 거냐면 마르크스는 분업을 부정할 겁니다. 조금 이따 보자. 넘어가. 이게 동양직업 윤리였고. 뭐가 프린트 순서가 좀 이상한데 서양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페이지. 서양 직업관. 빈칸이 안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수정해서 오겠습니다. 수정해서 올 테니까. 그 다음 장에 빈칸이 있는 빈칸이 있는데 거기 밑에 이 숫자가 없네. 숫자. 오른쪽 없네. 급하게 해서 엉망진창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 낼 때 수정해서 올게요. 나도 막 급하게 어제 너무 바빠서 3시간 잤습니다. 자, 플라톤, 서양 지옥, 아까는 동양 지옥까지고 전부 유교 윤리 맞죠? 공자, 맹자, 순자, 실화까지. 네, 여기는 이제 서양 윤리입니다. 서양 윤리. 서양 윤리에서는 플라톤, 뭐 중세 그리스도, 칼뱅, 막스 웨버 이런 애들 나옵니다. 플라톤은 우리 이데아론 할 때 앞에서 했어요. 죽음만 할 때. 기억나니? 영혼은 불멸하고 이데아의 세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와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급이 통치 계급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플라톤은 인간 육체가 머리, 가슴인데 인간 육체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인간의 영혼도 어떤 부분을 나눠지고 걔네들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가 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는 누구냐면 주지주의야. 주지주의는 이 알진자입니다. 지혜와 이성을 가장 중시하는 애들이 주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데아를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식을 가장 강조할 거기 때문에 덕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머리, 가슴, 배가 머리의 명령을 잘 듣는 상태.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자, 1번은 덕이고요. 덕은 어떤 게 덕이냐면 영혼의 각 부분이 머리, 가슴, 배에 해당하는 거는 이성, 기계, 욕망입니다. 이러한 각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예요. 품성 상태. 덕은 품성 상태입니다. 품성 상태. 그리고 이 덕은 한 번에 후천적으로 적용돼요. 약간 플라톤이 타고난 자질에 따라 뭐가 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 덕을 뭐 선천적이지 않으면 틀려요. 후천적인 겁니다. 여기 굉장히 뭐 앞에서도 뭐 선천적인 거 어떤 뭐 후천적인 거 어떤 거 많죠.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정리를 그 다음 페이지 정리해놨습니다. 자, 육체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지듯이 영혼은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머리, 가슴, 배. 머리에 해당하는 이건 육체고요. 육체. 머리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영혼. 이성이라고 해요. 가슴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기계. 이게 뭐 기계가 있다 할 때 그겁니다. 기생, 뭐 위생 뭐 이런 거예요. 기계. 그다음에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육부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이성의 명령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가 덕이야. 여기 쭉 적으세요. 4, 5, 6, 7, 8, 9 여기 있네. 아닙니다. 덕이 4주덕이 밑에 있네. 그래서 영혼이 이성이
잘 이 덕을 쌓은 사람이 이성의 역할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라면 국가로 가면 국가 계급인데 이 계급에서는 얘가 통치자가. 알 필요는 없는데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다. 사람을 대문자로 쓰면 그게 국가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쭉 갔는데 이거를 그대로 확대하는 게 국가입니다. 대문자로 쓰면 국가는.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치자고,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치자다. 사람으로 해당하면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치자, 방위자다. 그리고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산자. 그리고 이 통치자는 무슨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성이 이 머리 가슴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계가 잘 발휘되는 상태가 용기라고 합니다. 욕구의 부분이 잘 억제되는 거죠. 얘는 잘 발휘되면 안 되잖아.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욕구가 잘 절제되는 상태가 절제이고 조절되는 거죠. 잘 조절되는 거. 이건 다 외워야 돼요. 뭐 이기욕, 폭망생, 뭐 지용절 뭐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네 가지 왜 사주덕이냐면 이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의로운 상태라고 해요. 지용절정이야. 지용절정. 지용절정이 이게 웃기니? 그거 얘기를 할 건데 왜? 그 쥐드래곤이잖아. 쥐드래곤. 아니. 왜? 지용이 뭐 아는 사람이 있니? 없어? 왜 이렇게 재밌어해? 지용인데 그 플라톤이니까 약간 가수잖아요. 쥐드래곤이.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발라드를 부른다고 생각합시다. 얘 가수니까. 그래서 지용이가 노래를 부르다가 플라토닉 플라토니까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노래를 부르다가 클라이막스 분이에요. 그래서 지용 결정. 이렇게 지용 결정이에요. 다 외워야 돼. 이게 뭐라고? 플라톤의 사주독입니다. 정의가 뭐라고?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다. 자, 그리고 밑에 그 절제랑 통치자 이것도 개념 알아도 돼요. 절제는 뭐가 절제냐면 요 절제는 생산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리, 가슴, 이렇게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전부 다 절제의 덕을 다 갖춰야 돼요. 절제는 모든 계급에 필요하다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통치자도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갖춰야 돼요. 이해가니? 그래서 방위자는 용기, 절제만 가지고는 되겠죠. 뭐 생산자는 절제만 갖추면 되고, 근데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를 다 갖춰야 돼요. 자, 13번은 정의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의 덕이 달성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정의의 덕은, 정의의 상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해요. 정의로운 국가, 자, 지혜, 용기, 절제를 갖춘 이런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자기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정의로운 국가고, 개인이 지혜, 용기, 절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면 얘는 정의로운 인간이 돼요. 인간이 있는 국가는 정의의 덕을 획득 가능해. 자, 여기는 직업반이니까 요 3계급설만 따로 밑에 떼서 봅시다. 3계급설. 이성, 기계, 욕망과 관련해 14번은 선천적 자질이에요. 이거는 선천적 성향에 따라 갈립니다. 근데 선천적 성향만으로 갈리는 건 아니야. 교육도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할 거고. 선천적 성향 자질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철인 통치자가 방위자 계급의 조력을 받아서 생산자를 통치하는 게 15번 철인 통치야. 철인 정치죠. 철인 정치. 이 철인 정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 철인 정치가 독재예요. 독재. 일반적으로 보면 독재죠. 근데 왜 민주 정치를 혐오하는 중인 거야? 플라톤은 왜 민주 정치를 싫어하게 됐습니까? 자기 스승님이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거수 투표 해가지고 다수결로 죽었어요. 뭐 어리석은 민중들의 정치잖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짜 철인은 누가 모델이겠니? 소크라테스 같은 게 철인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어리석은 민중들이
걔네가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감정적인 판단으로 스승님을 살해했잖아. 이성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 그런 게 좀 잘못된 정치라는 거야. 그래서 계급의 우열을 인정해요, 얘는. 아까는 직업 간 우열이 없었지. 얘는 직업 간 우열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얘네들은 통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괜찮죠? 구분, 그 플라톤이랑 구분해야 돼. 아까 유교율이랑. 그리고 얘는 선천적 자질을 중시하는 거예요. 요 계급을 받을 때 교육, 후천적 교육도 필요한데 선천적 자질에 따라 계급을 나눕니다. 근데 아까 순자는 뭐였어? 후천적 능력을 더 중시했죠. 기억납니까? 앞에서 봤죠. 순자는 선천적 자질보다는 후천적 능력을 중시해서 능력에 따라 반지를 줄였잖아요. 그래서 선천적 자질 뭐얘 첩이라는 상관없어. 후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얘를 높은 직업에 올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순자였고, 그거랑 반대로 얘는 선천적 자질을 중시했으니까. 근데 이 선천적 능력을 강조했다는 게 타고난 신분을 주장한 건 아니야. 얘도 계급제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거든. 그러니까 통치자, 방위자, 행정자 계급이 다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급을 물려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신분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얘네는 지배 계층은 얘네들 통치자랑 방위자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 왜? 얘네들은 높은 직책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본 거예요. 순자랑 똑같죠? 무항상 무항심인데 군자는 어떤 애들이야? 군자는 무항상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는 애들이 군자야. 이런 애들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고 본 거고, 맹자는. 근데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멱성으로해서 쫓아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얘네들이 계급이 얘네가 더 높은 건 맞아. 근데 국가 지배 계급인 머리, 가슴에 해당하는 통치자와 방위자는 상임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그래서 뭐 이렇게 성에다가 이렇게 정부에다가 재산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가져와다 쓰는 거예요. 개인 재산 없이. 근데 심지어 뭐까지 하지 말랬냐면은 와이프와 부인과 아이까지 공유합니다. 좀 이상한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내 마누라가 있고 내 자식이 있으면은 신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지도 계급이잖아. 얘네 둘이를 합쳐가지고 수호자라고 해요. 통치자와 방위자를 합쳐서 수호자라고 하는데, 내가 수호자 계급이면 내 아들 내면 수호자 이거 물려주고 싶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인과 아이를 공유하면 내가 내 아이인지 누가 내 아이인지 모르는 거지. 모르게 닮은 사람 뭐 보이긴 하는데 모든 사람들 어차피 다 와이프 공유하고 자식 공유할 거기 때문에 내 핏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신분을 물려줄 수가 없어. 이해가죠? 형우야, 이해가니? 그래서 통치자, 방위자는 사유재산이었고 부인과 아이까지 공유하기 때문에 신분이 물려지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에 따라? 자질에 따라. 어렵죠. 개념이 좀 비슷한 게 유사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 그리고 16번에 계급 간 역할 교환을 부정하는 겁니다. 16번 역할 교환 부정.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하고, 기계가 있는 사람들은 수호자 군인이에요. 군인만 하고, 욕구를 잘 절제할 수 있는 애들이 생산자를 하고, 그리고 직업을 바꾸지 마. 너네는 자질이 없어. 이 통치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이게 어떻게 이게 직책을 얻냐면, 계급을 얻냐면, 다 같이 생산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20살쯤 되면은 군사 시험 쳐요. 군사 시험. 군사 수연아. 그래서 처음에 일단 다 같이 동등하게 사람들이 가는 신분 같은 거 없어요. 타고난 신분 같은 거 없어. 근데 20살쯤 돼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같이 군사 시험을 치러서 군사 시험에 통과하는 애들만 방위자 혹은 수호자죠.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호자들 중에서 40살에 철학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이때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공자의 맹자가 아니고, 원래 철학은 만학의 학이었잖아. 기하학이 여기 들어가. 수학, 그때 당시 기하학, 논리학, 철학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리학 이런 걸 다 포함해서 40살에 철학 시험을 친 다음에 이 철학 시험에 통과하면 통리자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차피 수호자 중에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위자가 수호자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방위자, 통치자를 이 여러 수호자 중에 한 명만 나오니 통치자가 사실 수호자로. 나머지 방위자, 통치자. 얘네들은 사유재산이 없다. 그래서 선천적인 계급은 없고 능력에 따라 선천적인 능력에 따라 계급이 주어질 거예요. 이 개념이 유사해 말 좀 바꿔서 나오고 조금 개념이 유사하고 막 디테일한 포인트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파트 그래서 어려워요. 어디는 여기 막 이렇게 선천적 계급은 없지. 타고날 때 계급이 주어지지 않거든. 근데 선천적 자질은 있지. 그 선천적 자질에 따라 시험 쳐서 주는 거지 계급은. 그래서 계급이 정해진 건 아닌데 자질은 정해져 있고 그건 선천적인 거예요.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은 문제를 풀고 다시 보면은 약간 문제를 풀어봐야 부분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계급 간 수직적 우열을 인정을 했어요. 직업 간의 직업이 아까 유교윤리에서 어땠어? 직업에 우열이 있어 없어? 계급은 있지만 직업에는 우열이 없어. 노신자나 노력자나 그냥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둘 다 중요하다고 본 거야. 우열 관계 없이. 근데 플라톤은 얘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얘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얘네들은 멍청한 애들. 그래서 얘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라해서 방위자랑 승자는 통치자의 명령에 잘 따르는 게 덕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우위가 있다. 17번은 정신 노동이고 18번은 육체 노동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정신 노동이 더 중요할 거예요. 통치기급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근데 동양 철학 아까 뭐 유교윤리였죠. 유교윤리에서는 정신 노동, 육체 노동의 구별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였죠? 지배계급인 19번 수호자입니다. 방위자랑 통치자를 묶어서 수호자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막 여기 20살에 군사시험 합격한 애들인 거지. 그 수호자 중에 이제 끝까지 수호자로만 남은 애들이 방위자고 40살에 철학시험 쳐가지고 통치계급으로 올라간 애들이 통치자인 거죠. 얘네는 사유재산이 없고 부인과 아내까지 공유한다. 그래서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거지. 네가 계급이 높은 걸 알겠어? 근데 그만큼 책임을 져요. 자,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20번 원죄론이라고 써요. 원죄론. 원죄입니다. 원죄. 자, 성경에 보면은 인류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원죄. 인류의 원죄가 뭐니?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이 이거 하나만 딱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를 못 참고 이제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느님이 실망해가지고 쫓아냈잖아. 그때 벌로 내린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힘써서 일을 해야 돼. 너는 항상. 이전까지는 항상 뭐 자원이 에덴 동산이잖아. 천국이잖아. 그래서 뭐 모든 자원이 다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나무 먹으면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거든.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는 힘써서 노동해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출산할 때 왜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사람이 뇌가 크잖아.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직립보행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 된 이유가 있어. 사람이 원래 원숭이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에서 내려왔잖아. 원숭이에서 와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무 위에 예전에는 좀 날씨가 많이 자라는 그런 때였대요. 뭐 소비강 이런 거 해가지고 나무에서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오게 됐대. 땅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막 오래 걸어야 되니까 털 빠지고 직립보행하고 뭐 이렇게 왜냐면 멀리 돌아다니게 됐으니까 이렇게 먹이 찾아가지고 그래서 털 빠지고 직립보행하고 하다 보니까 뭐 원숭이 침팬지 이런 애들은 애 낳을 때 혼자 안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침팬지가 아들 침팬지를 이렇게 사족보행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집어넣는 게 혼자 뺄 수 있는데 인간은 머리가 너무 큰 거지. 뇌가 커져서 사회적 생활하려고. 그래서 그 혼자 애를 낳으면은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항상 또 뭐 오랫동안 이제 뇌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가 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죽는 비율도 높고 그리고 얘가 뇌가 좀 더 커야 돼.
심지어 이게 뇌가 너무 큰 상태로 태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기 출산을 하는 개념이라서 한두 살까지 계속 보살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서 사회적 동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영아상 확률이 되게 높은 데라 가지고 이때 그래서 이 출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가 원제 벌로 들어가. 그리고 그 노동할 것과 그 출산의 고통을 겪을 것과 그리고 죽음을 맞을 것 이 세 개가 원제에 대한 벌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동한다, 늙고 병든다,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 근데 노동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비참한 거죠. 나쁜 거죠. 벌 받는 중인 거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막아보면 되잖아. 뭐 과일 이런 거 하면 내가 하나도 배도 아프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이제 수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야 되는 거니까 비천한 거예요. 벌 받는 중. 그래서 인간 노동은 저급한 것이고 저주로서 회피 대상입니다. 반면에 어느 신성한 거냐면 중세잖아. 그리스도 의식이니까 신앙생활은 신성한 것이야. 수도원 생활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거죠. 이게 신학자들의 논리죠. 종교인들은 신성한 거고 일하는 종교인들 아닌 너네는 비천해 이런 겁니다. 21번 그렇기 때문에 노동으로 얻는 결과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야. 21번은 부의 추구입니다. 부의 추구를 죄악시한다. 유명하죠.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노동은 중세 시대까지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개념을 바꿨냐면 밑에 칼뱅입니다. 종교혁명이 뭘로 시작했죠? 종교혁명? 두 개 있죠. 루터파 종교도랑 루터파 개신교랑 루터파 칼뱅파 개신교. 종교혁명 직전에 천주교죠. 얘네가 프로테스탄트라면서 개신교 개념이고 원래 있던 그 카톨릭이 천주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의 천주교는 한 1000년, 1500년 정도 막 지난 엄청 이게 고이고 고인 무리이기 때문에 고이고 고인 종교이기 때문에 되게 세속화되고 되게 부패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외친 이유가 그 면죄부 판매 때문이죠. 면죄부. 그래서 얘가 성당 만들려고 교황이 성당 만들려고 돈 필요하니까 이거 있으면 너가 죄를 사해줄게 하면서 면죄부를 뿌렸잖아. 근데 루터가 이거 보고 혹시 어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이거 다 뭐 원래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위계질서 이런 거 뭐 교황이 어쩌고 추기경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그런 거는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루터는 아직 그 처음에 나온 종교혁명이기 때문에 제후나 농민들이 좀 지지했고 아직 기존 체제를 질서 자체를 부정하진 않거든. 근데 칼뱅이 요 얘기하면 이 기존 카톨릭 그 기본 교리들을 막 많이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칼뱅파가 더 널리 퍼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청부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청빈사상이거든요. 기존 천주교까지는 종교혁명 이전까지는 부를 추구하는 게 죄악시됐잖아. 그래서 가난하게 있는 게 옳고 도덕적인 건데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이때 당시 성장하기 시작한 도시 상공업자들이 좋아했어. 칼뱅파는. 그래서 칼뱅파가 이 루터파보다 훨씬 유럽 전역에 넓게 퍼져요. 나라마다 좀 이름이 다른데 영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그러고 칼뱅파예요. 다 칼뱅파 계시는데 프랑스에서는 고이센이라고 그러고 프랑스는 일본어다. 네덜란드에는 고이센이라고 그러고 고이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회라고 그래요. 널리 퍼졌다는 거야. 칼뱅은 근검, 절약, 검소, 힘써이라는 거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거 강조해가지고 우리는 맑은 교도다, 퓨리탄이에요. 맑은 청자에서 청교도. 둘 다 알아두세요. 이거 뭔가 근검 절약이랑 유행 추구랑 매칭이 잘 안 되잖아. 둘 다 맞아. 좀 이해가 가나? 나 들으면 나
자, 800 봅시다. 이전까지 중세 그리스도는 노동이 어떤 거다? 벌이에요, 벌. 죄악이 나가지고 노동도 부정적으로 봤고 노동으로 벌어지는 부도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거를 반박한 게 800이고 그래서 800 이후로 자본주의로까지 쭉 왜냐면 도시 상공업자들이 지지를 받아서 이게 나중에 자본주의 사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22번은 직업 소명설이야. 이제 노동 혹은 직업 혹은 노동으로 벌어지는 부를 다 긍정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직업을 긍정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직업은 뭐다?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명령이다. 부를 소자를 써요. 소환하다 할 때 그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명령이야. 소명입니다. 소명. 직업 소명설 22번 직업 소명설. 직업은 신의 부르심, 신의 명령. 즉 23번 소명이므로 부를 소자에 명령하다 명자 소명이므로 22번 소명이므로 직업에 최선을 다해 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직업은 이제 노동 죄악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직업을 내 직업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에 응답하는 거지. 왜? 직업은 신이 주신 부르심이니까 내 소명이니까. 그래서 직업은 천직, 신성한 것, 기천이 없어질 거야. 이전에는 뭐가 신성한 거였고 수도원들만 그 성직자들만 신성한 거였고 나머지 다 비천한 거였잖아 노동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직업의 기천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딴 데도 안 나오는데 원래 구원론이라는 개념이 예정설이라는 거는 중세 기독교 때부터 나왔어요. 이 예정설은 뭐냐면 멸망이 예정돼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는 거야.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 기독교를 안 믿는 애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이제 예수천국 불신주의죠.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800이 보기에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같은 거 한 거예요? 면죄부 같은 거 한 거잖아. 네가 면죄부를 산다고 해도 넌 어차피 구원이 안 될 놈이면은 어차피 면죄부를 사도 구원이 안 돼. 네가 구원이 될 놈이면 면죄부를 안 사더라도 어차피 구원이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결정돼 있어. 24번 예정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신에 의해 내정돼 있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은 구원을 받거나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네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항상 이미 예정돼 있어요. 직업 예정설이니까. 근데 그러면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어차피 그 구원을 받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구원의 직업적 성공은 구원의 수단이나 결정 요소는 아닌데 현세적 징표이자 자기 확신의 증거이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구원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네가 성공을 하잖아. 그거는 네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한다면은 나는 역시 될 놈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성공을 안 한 상태라면 일을 열심히 해서 불출동한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불안한 상태지만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신의 명령에 잘 따른 거야. 왜? 직업은 신이 준 거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징표는 자기 확신의 증거다. 자 그리고 25번은 현세적 금욕주의입니다. 이거 둘 다 약간 맥락이 안 맞지? 불을 추구하는데 청구사상인데 금욕주의잖아. 약간 안 맞잖아요. 둘 다 외워요. 이 청불을 위해서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 소박한 삶을 통해서 깨끗한 불을 이루는 것 옳고 정당해라는 거지. 왜 금욕주의냐면 교회가 너무 타락했거든요. 이때 당시 천주교가 너무 타락했다니까 막 그 면제부 팔고 막 돈 땡기고 그러잖아. 11조 뭐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부를 이뤄라 이런 게 있어요. 현세적 금욕주의고 이웃 사랑, 신에 대한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근면 성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근면 성실 검소한 생활에서 쌓은 부는
옳고 정당한 겁니다. 다도가 부의 축구를 정당화했고 청부선을 되겠죠. 근데 이건 세속적 목적으로 성공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만민평등주의잖아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근면 성실을 검소한 삶을 통해 부를 추구하면 내가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밑에 막스 베버가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용어 이름 헷갈리지 마.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랑 다른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는 막스는 이름이고 베버는 성이고 카를 마르크스는 마르크스가 성이에요. 카를 마르크스. 그리고 베이컨, 막스 베버,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이야. 이름 막 얘는 엉망진창으로 알고 있으세요. 셋 다 다른 사람이니까 구분하시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가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이걸 천주교가 카톨릭을 카톨릭이 원래 있던 그 기독교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독교야. 개신교도 기독교고 천주교도 기독교고 지금은 개신교 의미로 기독교를 많이 쓰는데 원래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번역할 때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번역할 때 기리사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기리사독을 믿는 종교인 거지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리사독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교는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동방종교든 간에 전부 다 기독교야. 근데 원래 있던 카톨릭은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종교, 원래 널리 믿고 있던 이 교회가 옛날부터 있던 천주교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프로테스트라는 뜻이 뭐예요? 프로테스트 영어 단어 알잖아. 무슨 뜻이야? 프로테스트. 항의하다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트.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누구에 항의하는 거야? 여기 항의하는 거야.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해요. 괜찮니? 어렵습니다. 이거 다 합쳐서 이게 기독교인 거지. 괜찮니?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개신교 윤리 얘기하는 거야. 칼뱅파 청교도 얘기하는 거야. 칼뱅파 개신교, 청교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칼뱅파 개신교에 따르면 부의 추구가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세까지는 부의 추구는 죄악시됐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상으로 이어주는구나라고 처음 얘기한 적이 막스예요.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 근면, 절약, 금욕 이런 걸 청교도 정신을 하는 거지. 이런 게 부의 축적을 정당화했고 이게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괜찮습니까? 마지막으로 라스트 마르크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교과서 읽고 마칠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마르크스는 조금 더 뒤에 태어난 게 18, 18이거든요. 18, 18에 태어났어요. 18, 18까지 살았거든요. 18, 18, 8이 몇 번 들어갔어? 8이 3번 들어갔나? 18, 18, 38, 8이 3번 들어가서 18, 18, 8, 3까지 살았어요. 이때 제가 여기 죽었어. 19세기거든요. 산업혁명이 몇 세기에 나왔냐?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발생했는데 그래서 19세기면은 산업혁명이 조금 나온 지 별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고등학교가 나와요. 문제 풀어라. 잘 나오나? 잘 나오네. 좋아. 그래서 요 산업혁명 시기에 처음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다 평민이야. 그냥 일단 귀족 아니고 성직자 아니면 전부 다 평민이란 말이야.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평민들이 주로 나뉘는 거지. 누구랑 자본가들하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얘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애들이랑 그 밑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랑. 근데 이 자본가들은 뭐라고 해요? 얘가 부르주아로 번역을 하는 거. 부르주아를 번역하기 자본가. 노동자는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자본가들을 위한 세상이 자본주의입니다. 당연하죠. 자본가들을 위한 세상이 자본주의겠지.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뭐 애덤 스미스 뭐 이런 거 하면서 왜? 자본주의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뭔 얘기했어요? 정부가 아무 역할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면은 인간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서 모든 경제적 효소가 극대화할 거랬지. 그래서 그 국부가 가장 최대로 증진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 역할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인위적 개입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노동자들이 너무 산업혁명 초반에 힘들게 살아야 됐다. 그래서 여기 그 얘기했습니까? 뭐 하루 12시간 노동을 보장하라고 얘기 안 했나? 그때 초반에 노동자들이 항의를 했는데 하루 12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이런 항의를 했다고. 왜? 16시간 하루 뭐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시키고 하니까. 그게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 생산력이 늘어나잖아.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인구 부양력이 늘어나거든요. 원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원래 여기 다 소장을 줬는데 그거보다는 공장 해가지고 공장 돌리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다 농토가 사라지고 다 공장밖에 없고 그리고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 일 안 하려면 나 다른 애 지금 고용하지 뭐 해서 되게 헐값 받고 막 쫓겨나고 최저임금이 없던 시기니까 그래서 엄청 막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뭐까지 있었냐면은 아동노동이 되게 활발했어요. 아동노동. 누가 더 임금이 싸겠냐? 어른이랑 아이 중에 아이가 훨씬 싼데 여기 반복노동 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 노동은 노동지밖에 근공업입니다. 대부분 면직물 산업이 많았어. 그래서 그 옷 만들고 뭐 실 뽑고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엄청 수경 노동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애를 쓰는 게 더 돈이 싸니까 한 40% 정도 막 탄광 노동자 그다음에 공장 노동자의 40%까지 애들이 막 차지하고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 무엇이 오늘 일 갔다 와라 이러면서 손 들고 있고 아버지는 집에서 막 이렇게 뭐 다른 거뭐 소일거리 뭐 일하고 있고 뭐 저쪽에 가가지고 보이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상이 나온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상인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사실 좀 혼용돼서 많이 헷갈리면서 이렇게 사용되긴 하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사회주의에도 뭐 여러 분파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무슨 뭐 생시몽주의, 뭐 프리주의 막 이런 막 유토피아도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뭐 이상적 그 사회주의 막 이런 사회주의 사상들이 있는데 마르크스가 자기는 이런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얘네는 공산적 사회주의 아니야 이상사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헛소리 그냥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불렀어. 그리고 자기는 과학적 사회주의래. 이 과학적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아나키즘 같은 게 있어. 무정부주의지.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런 여러 분파들 중에 뭐 민주사회주의라든가 자본사회주의라든가 쭉 많은 사회주의 분파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야.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 분파로서의 공산주의고 공산주의 사상에서의 공산주의는 국가에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공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다음에 공산주의가 오는 궁극적 사회 형태로서의 공산주의가 이 개념적 용어로 있어요. 자기네들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회주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의 의미도 가지고 동시에 그러니까 용어가 막 혼용돼서 그래요. 엉망진창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이 공산주의 내부에서는 사회주의를 넘어선 어떤 그 궁극적 국가도 아니죠. 국가도 소멸합니다. 궁극적 어떤 사회 형태를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 사회주의 분파 중에 하나로 봅니다. 괜찮죠?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마르크스가 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해서 공산주의로 이를 끌려고 얘기를 했냐? 자, 1번. 노동의 본질은 물리적 가치를 창출한다. 1번은 유물론이네, 유물론. 오직 인자입니다, 이것도. 유물론. 오직 물질밖에 없다. 반대말은 관념론이에요. 혹은 유심론이라고 돼. 머릿속에밖에 없는 거지. 실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다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물질밖에 없다. 이 관념론 시기는 이제 중세까지 이게 근대 초기는 다 관념론이야. 뭐 데카르트, 베이컨 막 이런 애들 얘기할 거고 요때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였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제도나 법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스 시기쯤 되면 이제 경제적인 거에 대한 영향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막스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오직 경제적인 게 물질적인 게 다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얘가 결정돼 있고 얘가 얘를 끌고 가는 거거든. 사회가 변하는 거는 제도, 법, 뭐 윤리, 도덕 이런 게 밑에 있는 거, 경제 같은 걸 끌어당겨서 그쪽으로 변하게 하는 거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부 구조라고 해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견인하는 형태로 끌고 가는 형태로 사회가 흘러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유물론이야. 오직 물질밖에 없는 거야. 얘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사회가 움직일 거니까. 이게 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리고 2번은 유적 존재입니다. 유적 존재. 이런 용어를 기억해놔. 용어가 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자가 물이 유자입니다. 인간이 영장류죠. 영장류. 근데 그 영장류가 유자. 인간은 어떤 물리적인 존재냐면 인간의 본질을 노동하는 존재로 봤어요. 이게 인간 유적 존재의 특징이야. 인간 영장류의 영장류 할 때 그 유자인데 인간 무리의 특징은 노동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노동하는 존재예요. 마르크스가 보기에 그랬다고. 인간의 그 유교에서 뭘로 봤어? 인간의 본성을 노동성으로 본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다? 이성으로 본 거잖아. 근데 얘는 뭐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은 노동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노동이 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은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노동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나를 존재하게 뭐 규정하는 어떤 것이야. 나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 나는 강사잖아요. 강사. 강사는 뭘 통해 강사가 되는 거야? 강의를 통해서 강사가 되는 거야. 너네는 학생인데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학생이 되는 거죠.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을 통해서 학생이 되는 거고. 조각가는 왜 조각가가 된다? 조각을 해서 조각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노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인간을 규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노동하는 것이라고 봤어. 마르크스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진정한 본성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를 인간의 본성인 노동을 실현하는 존재를 뭐 유적 존재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사실 이렇게 딱 내 용어 자체는 용어 해석하려고 막 찾아봤는데 노동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영장류할 때 물이 유자입니다. 물리적인 존재인데 이게 왜 노동이랑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리적인 존재의 특징을 노동으로 봤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했으니까요. 자본주의 비판할 거고. 자,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4번은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매뉴팩처입니다. 매뉴팩처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마르크스 바로 가면 돼요. 여기만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매뉴팩처. 막스만 썼습니다. 매뉴팩처는 공장 내 수공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세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이 인간하고 결합돼 있었어요. 내가 신발을 만드는 장인이야. 그러면은 신발을 만드는 전 과정을 다 내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구두도 내가 깔고 밑창도 내가 깔고 신발 끈도 내가 꿰매고 그러면 내가 신발을 만든 거니까 나는 신발 장인이 되는 게 맞아요. 맞지? 근데 매뉴팩처 시대는 사회적 분업, 그러니까 직업적 분업이 이루어져요. 공장제 수공업에서는. 그래서 얘는 분업 체제를 되게 싫어합니다. 분업은 노동을 인간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대상으로 봤어요. 근데 매뉴팩처 시대에는 공장에서 막 따로따로 막 혼자 분업을 하면은 나는 볼트만 줄이고 얘는 나사만 줄이고 간단 말이야. 신발을 만들면 나는 신발 밑창만 깔고 너는 신발 끈만 고매고 나는 신발 구두 코만 이렇게 닦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신발을 만들었을 때 물론 나는 신발 그 끈은 한 수천 개를 신발 끈을 묶었지. 근데 신발이 나왔어. 이렇게 공장의 분업을 돌린 결과 그러면 그 신발은 내가 만든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나? 라는 거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나는 신발 끈만 계속 맸을 뿐이고 그냥 이 노동으로부터 왜? 들어가서 아니 선생님 그 필사책 가요. 그래서 이 매뉴팩처 시대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인 노동으로부터 이탈된다고, 이거 떨어뜨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동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 매뉴팩처 때문에, 공장제 분업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분업을 통해 생산력은 올라가지. 당연히 내가 신발 하나를 통째로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나는 신발 끈만 고매고 너는 신발 밑창만 가는 게 훨씬 신발을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자본주의죠 사실. 공장 돌리지 이거 보자. 분업을 실시하는 거. 근데 생산력은 올라가는데 노동자는 주체성을 상실합니다. 내가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신발 공장의 기계 부품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수단은 종속되고 노동을 통한 인간 본질 실현 이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5번 노동소외라고 합니다. 노동소외가 발생해요. 좀 세게 말하죠. 그래서 노동자가 불구자가 된다고 했어. 노동자는 약간 장애인처럼 돼버리는 거지. 내 본질을 실현하는 수단으로부터 박탈당하는 거지. 이탈당하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착취당하면서 끊임없이 가난에 빠지고 그래서 그 자본가들 배만 불려주고 그래서 사회 프롤레타리아를 단결해서 사회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일으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 하에서는 자본가들만 되게 그 돈을 벌고 노동자들의 끊임없이 노동에 소외당하면서 착취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이 계속 축적되면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온다는 거예요.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가 도래를 하는 거지 필연적으로. 이 그 하부 구조라는 게 뭐냐면 하부 구조. 이게 저번에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뭐가 중요하다 하면 경제를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댔잖아. 유물론이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끌어당기는 거잖아. 이게 생산 요소라고 하거든요. 생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 고대는 생산 요소가 뭐였냐면 노동이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지배층은 누구냐면 지배층은 노동력을 이거 얘기했니 한번? 안 했니? 처음 아니? 여기 들으세요. 저희 마르크스랑 관련된 거니까. 노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얘네가 귀족들이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지. 그리고 요 밑에서 피지배층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존재가 피지배층이 얘네가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를 많이 소유하는 애들이 힘이 센 거야. 근데 중세가 되잖아. 중세가 되면은 이전에는 인간에게 노동이 가장 큰 가치거든요. 노동이 되게 중요해서 사람만 많으면 노예만 많으면 노동력만 많이 있으면은 무조건 지배계층이 되는데 힘이 제일 셌는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생산 요소라는 거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세가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대부분의 영지에 다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는 사람을 아무리 놓더라도 미개척지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빈땅 가가지고 이 노동력 가지고 농사 지으면 돼. 근데 중세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서 이제는 노동보다 토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영주. 이 영주가 기사 계급이지. 기사들이 장원이라는 토지를 다스리고 있잖아. 이 토지를 보유한 애들만 지배층이야. 이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이 토지에 종속당해 있는 애들이 누구야? 농노조. 그래서 여기는 노동력은 이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거잖아. 얘는 신체의 자유가 없어. 근데 얘는 토지에 예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근대가 되면은 이게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으로 바뀐다는 거죠. 노동 토지 자본으로. 그리고 이 자본을 소유하는 애들이 자본가고, 자본을 갖지 못한 애들이 노동자라는 거죠. 근데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본가들이 어떻게 그 도시 상공업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성장했지? 어떻게 얘네가 주도 세력이 됐지?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올라갔잖아. 근대로 이해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왕들의 목을 쳤지. 청교도 혁명에서 찰스 1세를 목 날라가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루이 16세 목 날라가고, 그래서 피로서 혁명을 일으켰잖아. 이거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이 누적되다 보면은 노동자들의 분란이 축적되고, 그럼 필연적으로 얘가 이렇게 무너졌듯이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자본가들을 무너뜨리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건 과도기로 봤거든. 나중에 공산주의가 없고, 사회주의에서 그다음에 공산주의로 이행하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6번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거다. 뭘 통해서?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여기서는 7번 분업, 이게 매뉴팩처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을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노동을 소외시키는 공장내 분업 같은 분업이 없는 사회고, 7번이 분업이고, 8번은 사유재산제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제가 없어요. 왜? 이 자본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본 가진 사람, 없는 가진 사람 나눠줘가지고 얘네들이 착취당하는 중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자체를 없앨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고. 왜냐면 이게 이상적인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량이 자본주의로 가면은 요 생산력이 너무 극대화될 거라고 했거든. 근데 생산량이 극대화돼 있고 자원이 남아 돌고 있는데 계속 착취당한 거를 노동자들이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본가들은 얘를 고용할 수 없고, 이게 자본이 남아 도니까 생산량이 극대화되면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질 거라고 본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물건이 항상 남아 돌기 때문에 인간이 굳이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이상적인 사회예요. 이상적인 사회. 그래서 사유재산도 없고 분업도 없고, 그리고 생산 수단이 공유화될 겁니다. 생산 수단이. 여기는 이상적인 사회잖아. 공산주의 사회는. 그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노동력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이런 생산 요소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별이 발생하는데, 그거 자체를 없애야 돼요. 생산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걸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건. 생산 요소, 생산 수단이 10번은 9번은 생산 수단이 공유해요. 생산 요소 얘기고, 생산 수단이 공유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10번에서는 중요하다 이거. 국가가 계급도 다 소멸됩니다. 국가가 없어져요. 그래서 표현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표현이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공동체지 국가가 아니야. 공산주의 국가가 도래한다면 다 틀려요. 이거는. 이해가죠? 국가도 소멸되고 계급도 소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0번은 국가 계급이라고 써요. 국가점 계급 소멸. 그리고 11번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입니다. 우리 그 작년 통합사회 할 때 분배정의 배웠죠. 분배정의 기준이 뭐 있었어요?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있죠. 근데 사회주의 하면 약간 느낌이 뭔가 절대적 평등 같은 느낌이 들잖아. 국가는 배급제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아니야. 필요에 따른 분배는 필요에 따른 분배. 기억해라. 자,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거는 지가 하고 싶은 게 이상적인 사회야. 막스가 말한 공산주의 사회는 얘가 오히려 더 공산적 사회주의 같은데, 진짜 이상적인 사회라 가지고 물자가 막 자원이 남아 돌고, 왜냐면 생산량이 극대화됐으니까 자본주의 말기에 생산량이 극대화돼서 노동이 다시 여가 활동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요. 이해가?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항상 남아 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가져다 쓰면 돼요. 이해가니? 그래서 필요에 따른 건데요.
이거는 막스 키워드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괜찮죠? 그래서 균등 분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N빵이 아니다. N빵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힐 채널을 내가 균등 분배할 필요가 있니? 국가에서 힐 채널을 사회주의가 균등 분배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힐 채널을 나눠줘야 되잖아. 내가 힐 채널 필요가 있어? 장애인들한테 더 많이 가야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힐 채널 더 많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필요에 따른 분배야. 그래서 균등 분배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고. 그러니까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 가능한 자발적 노동이 여가 활동 같은 느낌이라고 막스의 그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거는. 그래서 자발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플러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올라가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등하고 자유롭고 이제 노동과 결합된 형태로 일을 하는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렇게까지 이론을 알 필요는 없어. 키워드만 외우면 돼요. 밑에 공맹순 플라톤 비교 봅시다. 또 공맹순의 신분은 선천적인 거 O로 쳐놓으세요. 이게 공자나 맹자는 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게 B급으로 쳤는데 순자는 얘기를 하거든. 두 번째 그냥 O로 바꿔놓으세요. 다음에는 O로 인쇄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신분은 선천적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공자나 맹자나 신분은 선천적이라 얘기를 안 해. 근데 순자는 신분은 선천적이지 신분은 선천적인 걸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O입니다. 자, 공자, 맹자, 이게 신분 기천, 신분 간 우열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계급제 인정 여부입니다. 공맹순이나 플라톤이나 다 계급제를 인정해요. 자, 플라톤도 그 통치자, 통치자, 방위자, 그 생산자에 나눠져 있잖아. 여기도 뭐 노신자, 노력자 나눠져 있잖아요. 유교윤리에서도. 그래서 계급제를 인정하지 둘 다. 철기 이후는 계급제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 계급 간 우열을 인정하는데 신분이 선천적인 거, 이거는 부모 계급을 세습한다는 겁니다. 부모 계급을 세습하는 거는 공맹수는 인정하는데 플라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그거잖아. 뭐식이냐? 그 부모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자질에 따라 하는 거예요. 선천적 자질에 따라서 계급을 부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선천적으로 부모 계급 세습이 없는데 플라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 계급 따라 내 계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직업 기천은 이거 노동 기천인데 직업 기천은 노동의 우열을 인정한다는 거야.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 공맹수는 유교윤리는 어땠어? 노신자나 노력자나 신분이 있지만 신분은 얘가 더 높지만 뭐 이 직업 간의 우열은 있어 없어? 하는 일은 없어요. 동일한 일입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 신분이 있는 계급자, 통치자, 수호자가 있다. 계급자, 통치자, 생산자가 있는데 얘가 얘 말을 들어야 돼. 노동자는. 생산자는 약간 그 이데아가 뭔지 모르는 이제 좀 어리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말을 잘 듣는 게 덕이 잘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직업 간 우열도 인정합니다. 플라톤은. 그리고 공맹수는 노동은 직업은 선천적이다. 근데 공맹수는 직업이 선천적이진 않아요. 근데 플라톤이 선천적인 이유는 이게 직업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천적 자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질뿐만 아니라 교육 결과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분업은 둘 다 인정할 겁니다. 괜찮니? 사회적 분업은 플라톤도 계급 나눠져 있잖아. 유교윤리에서 다 나눠져 있잖아. 근데 그 칼뱅은 직업 간에도 구청이 없다고 봤습니다. 칼뱅 노동 직업 간 우열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맹순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칼뱅도 직업은 소명이죠. 신이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열을 주면 안 돼요. 플라톤은 우열이 있었지만. 그리고 마르크스는 사회적 분업, 공맹수가 플라톤은 다 사회적 분업을 좋아하는데 마르크스는 사회적 분업을 싫어해요. 와,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일단은 책을 한번 보긴 봐야 돼서 책을 한번 봅시다. 급하게. 다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인쇄를 내가 다 하면 다음에 분석을 올리는 교재 다 가지고 있네. 다음에 봐. 없어요. 봐요. 여기까지만 시간
10분 남았는데 내용 좀 복습하고 있으세요. 됐어. 7분 남았네. 7분. 몇까지 남았어?